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이 국회에서 길을 잃고 방황 중입니다.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가장 큰 쟁점은 기업들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 세율을 얼마나 내릴 거냐라는군요. 구체적으로 뭐가 쟁점인 건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도 반드시 사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1600cc 미만의 차를 살 때는 채권을 안 사도 되는 걸로 제도가 바뀝니다. 이 얘기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으로 수입되는 몇몇 품목에 대해서 이른바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매기기로 했는데 그 윤곽이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합니다. 네, 경제 뉴스 정리하는 시간, 오늘도 MBC의 양효걸 기자 나와 계시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월요일에만 들을 수 있는 아쉬운 목소리 안승찬 기자, 그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매일 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양효걸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예산안 이야기 좀 해보죠. 네. 내년 예산안이 이미 결정이 됐어야 될 시기인데 네.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게 결국 법인세율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최악의 지각 예산 처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계속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끝까지 좁히지 못한 이슈가 바로 법인세 관련입니다. 이 법인세는 일종의 이제 법인에게 매기는 소득세인데 이 기업이 번 돈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죠. 이 정부와 여당은 과세 표준 3천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구간의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라는 거고, 예. 야당은 이게 초부자 감세라고 맞서면서 뭐 현재까지는 내리긴 내리는데 1%포인트만 낮추는 그 국회의장 중재안까지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25에서 24로는 낮추겠는데 네. 22로는 못 낮추겠다. 그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꼭 처리해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내린 상황에서 지금 1%포인트냐 3%포인트냐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결국 2%포인트 내리는 걸로 합의 보겠네요. 어쨌든 이 법인세 논쟁은 뭐 그동안 계속 있었죠. 네. 내려야 뭔가 그 기업들의 기업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네. 특히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올까 아니면 뭐 중국으로 갈까 이런 거 고민할 때 네. 이게 뭐 적용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낮추는 게 좋다. 그게 세계적인 조류다라는 주장과 네. 다 세율 다 낮추면 그럼 누가 세금 낸다는 거냐. 그렇죠. 세금이 또 뭐 그런 반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쟁점입니까? 일단 비슷합니다. 일단 크게 논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법인세율이 높은 거냐 실제. 그다음에 그러면 깎아주면 깎아주는데 그럼 투자가 그럼 실제 늘어날 거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부 여당 측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이 25%니까 네. 다른 OECD 국가들 평균인 21.5%보다도 높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요국들만 봐도 일본이 23.2%고 미국은 21%인데 우리만 이런 식으로 최고 세율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가 되겠냐. 만약에 국가 비교가 좀 어렵다면 개별 기업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이 대만의 이제 경쟁업체인 TSMC의 한 2배가 넘는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게 정부의 당초 원래 공약이었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었다 네, 이거죠? 이거를 이제 뭐 미룰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이 초부자 감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법인세 최고 세율에 걸리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91만 개에 달하는 법인 중에서 최고 구간인 영업이익 3천억 초과는 103개에 불과한데 예. 굳이 여기 세율을 깎으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4단계로 이 세금을 매기는데 10, 20, 22, 25%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 구간 세율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최고 세율하고 내는 세금은 다르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법인세 구간을 건물 층수에 한번 비교를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5층 건물을 가정해 놓고 시가로 100억 원이라고 치면 세율이 25%다. 그러면은 뭐 100억 곱하기 25%에서 25억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층까지는 5%, 뭐 1층에서 2층까지는 10%, 2층에서 3층까지는 15%, 5층 이상은 25% 이렇게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쳐놓은 세금은 전체 25%를 매기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이걸 실효세율, 그러니까 실제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익이 3천억 넘었다고 해서 그럼 세율을 25% 적용합니다. 네.
낸 이익의 25% 내세요. 이렇지는 그건 않다는 아니라는 거죠. 거죠. 각 구간별로. 그래서 이게 실효세율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 25%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 여기에 각종 비용 처리에 공제제도에 세금 감면받는 것까지 빼면은 예. 우리나라 법인세 그렇게 많이 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 따르면은 개인 소득세랑 비교를 해보면 최근 15년 동안 개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씩 증가를 했는데 예. 법인세 증가율은 5% 미만이었다면서 이 법인세 부족분을 이 월급쟁이들의 투명 유리지갑 소득세로 메운 꼴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익이 3천억 원 근처 3, 4천억 원 하는 그 기업은 네. 말씀하신 대로 25% 내는 건 아니고 네.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네. 뭐 삼성전자처럼 뭐 20조도 내고 뭐 10조도 나고 이런 기업들은 네, 그런 기업들이 뭐 이제 그냥 가장 25%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뭐 논리도 꽤 설득력도 있고 다 그런데 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네. 아니 90만 개 법인 중에 100개에 불과한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는 건 네. 이건 좀 그냥 세율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지 그걸 그 세율을 적용받는 게 소수면 네. 좀 비합리적인 세율도 가능하고 네. 그게 다수면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조금 좀 고민 일단 물론 해볼 이제 필요는 있겠네요. 103개긴 하지만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이 대부분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들이긴 하죠. 게다가 내년 경제도 굉장히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소위 얘기하는 이제 낙수 효과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전하고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건 뭐냐하면은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을 넘고 예. 이제 삼성전자 주식 가진 소액 투자자들만 6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 봤을 때 그다음 국민연금 기금도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액이 165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깎아주면은 배당도 많이 할 거고 실적도 좋아지면 이거 결국은 뭐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일반 국민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현실에서는 세금 고지서 받은 사람하고 실제 내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법인도 세금 맞으면은 주주나 자본가가 다 내는 게 아니고 이 근로자들한테까지 이제 부담이 옮겨간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 부분에도 좀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일반 주주들이 배당으로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이제 고소득 자산가들이 배당 소득이 많은 건 당연하고요. 근데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도 절반 이상이 외국인 주주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 감면으로 주주이익을 지키겠다는 거면은 이거는 세금 깎아서 그럼 외국인 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은 100대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25조 원인데 과연 그럼 투자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조세 수입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깎아주면은 세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덜 걷는다는 건데 이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결국 나라도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되고 결국은 이제 뭐 국채나 회사채를 발행한 시장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게 실질 이자율을 올리면 결국은 이 실질 이자율이 올라서 이 투자가 다시 줄어든다. 그런 역설이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실제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법인세 깎아주면 투자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여론 조사에서는 예. 한 33%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적절한 세율이라고 하는 건 고민거리긴 한데 네. 어떤 쪽이 적절한 세율인지를 양쪽의 주장을 보면 대체로는 정치적인 접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상징적인 기싸움이라고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언제쯤 마무리가 좀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오늘이 이제 최후 통첩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은 이게 이제 상징적 기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이제 정치적인 타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 중에 한 기업만 그렇게 세금을 내든 그런 초부자 기업이라도 네. 그 세율이 합리적이냐 따져야지. 그게 야한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할 것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야 이거 삼성전자 주주가 몇 명인데 이렇게 저 세금 높게 매기면 이분들이 피해 보잖아라는 것도 낼 세금이면 내야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 본다고 또 세금을 깎아주거나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네. 그러니 정교한 접근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곧 결정은 되겠죠. 박 작가님, 네. 자동차 살 때 사야 되는 채권. 네. 이게 자동차 살 때는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이 그냥 내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렁뚱땅 내는 것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채권 매입.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살 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안 사도 되는 걸로 바뀝니다. 자동차를 사본 적 없는 저 같은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번호판을 받으려면 지자체 어딘가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때 서울, 부산, 대구에서 등록을 하면 도시철도 채권이라는 걸 사야 되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공채라는 걸 반드시 사게 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40년 전쯤 만들어진 건데 당시에는 차가 고가품 사치품으로 인식이 되던 때라 자동차 살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정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그 돈으로 도로도 짓고 지하철도 다니게 할게요. 예.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건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살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구매 금액은 차값의 몇 %인데 요율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 서울의 경우는 1600cc 미만 차는 차값의 9%에 오,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래요? 채권을 반드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차는 9%인 90만 원, 네, 대략 그런 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차는 약 180만 원어치의 채권을 사면 된다. 그렇습니다. 채권은 사면 원금도 주고 이자도 주고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려는 줍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망해서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요. 예. 다만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채권의 이자도 매우 낮습니다. 얼마 연 1% 정도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차를 살 때 예를 들면 180만 원어치 채권을 사면 네, 1년에 연 1% 이자를 주는 채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8,000원? 네. 서울에서 파는 건 또 만기가 7년이에요. 나머지는 만기가 5년이거든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예금 이자가 요즘 4%가 넘는데 1% 이자 주는 걸 5년, 길게는 7년 묶어두는 건 손해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사자마자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채권을 팔 때는 채권 매입 가격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요. 요걸 또 할인을 해서 좀 싸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가는 사람은 7년이나 연 1% 받고 버텨야 되는데 그거 좀 깎아주지 않으면 왜 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이 할인율도 지자체마다 다르고 또 계속 달라지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한 20% 정도 할인해서 팔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오늘 1600cc 미만의 2천만 원짜리 차를 등록한다. 그러면 부가세를 뺀 차값의 9% 163만 원어치 채권을 반드시 사야 되고요. 예. 요걸 팔면 좀 전에 20% 할인해서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대략 130만 원에 팔게 됩니다. 한 30만 원 손해 봐야 된다는 손해 거네요. 보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1600cc 미만 차를 살 때는 채권 안 사도 되니까 예. 현재 기준으로 33만 원을 덜 내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채권 이자가 연 1%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요것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2.5%로 이자를 올리기로 했는데 2.5%짜리 채권을 사면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여전히 기준금리보다 이자가 낮긴 합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아마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등록할 때 내는 겁니다. 요즘 차 받으실 분들은 내년에 등록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차는 사실 약간 좀 나오는 타이밍을 재기가 어려운데 예. 중고차 사실 분들은 요 타이밍 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도장 찍고라도 네. 명의 변경하는 날짜를 내년으로 미루면 네, 채권 조금 좀 비싼 채권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약간의 이익은 네, 3월 1일부터 바뀝니다. 새 차 사시면 뭐 기분 좋으니까요. 그래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할인 안 받고 이 채권 그냥 팔아버리지 않고 네, 그냥 5년 7년 내가 들고 가보겠다. 그럼 진짜 이자 이렇게 주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채권에도 식품처럼 일종의 유통기한 같은 거 있거든요. 예.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도시철도 채권은 5년, 지역개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까먹고 안 찾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환급 받으려면 시금고 은행에 가야만 찾을 수 있었거든요, 무조건. 예. 그러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안 찾아가고 사라지는 금액이 매년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찾는 방법이 좀 간단해졌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고라는 거 있잖아요. 지자체 주거래은행. 예. 시금고 은행에 회원가입하고 채권 환급금 앱으로 조회를 한 후에 찾을 돈이 있다. 그럼 그냥 환급 받을 계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만기 예. 지난 다음에.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이런 지자체 채권 살 때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생겼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채권 만기 때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라고 살 때 입력을 하면 예. 바쁘게 살다가 잊고 있어도 만기 후에 자동으로 내 계좌로 채권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옵니다. 진작 이런 거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아무튼 지금 제도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 한승찬 기자님, 네.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라는 세금을 도입한다 말은 있었는데 예, 요즘 분위기 보니까 진짜 도입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국제 유럽 연합이 이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대략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원래 이제 뭐 연필 공장을 운영하는데 탄소가 한 12톤 든다고 해봐요. 예. 근데 이런저런 환경 규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10톤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예. 유럽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 설비에 투자를 해서 예. 탄소를 줄이거나 아니면 에이 이럴 바에는 그냥 어디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자. 거기서 만든 걸 수입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아예 중국 제품을 그냥 수입해서 쓰지 뭐 연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예. 네. 그냥 연필 사다 뭐 쓰자.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만든 제품을 수입해서 쓰면 유럽의 환경 규제가 조금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산화탄소에 무슨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만들거나 저기서 만들거나 결국 네. 지구에 나쁜 건 마찬가지니까 전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에 도움이 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유럽 기업에만 환경 규제를 적용하면 또 유럽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유럽인들이 연필을 좀 아껴 쓰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서 유럽 국경 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도 예. 똑같은 환경 규제를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 보자 한 게 이제 탄소 국경세인데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생산한 연필이 탄소가 10톤이 배출되고 해외에서 생산한 건 12톤이면 차이가 2톤만큼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수입하면 2톤만큼의 탄소 관세를 일종의 부과하도록 한다.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바깥에서 탄소도 많이 내뿜고 만들었지. 예. 그러면 그 추가로 내뿜은 기준치를 초과한 탄소만큼을 돈으로 환산해서 부과한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가격을 그럼 어떻게 책정합니까?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가격은 예. 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 거래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건데 예. 이 배출권 거래소라는 건 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업이 이제 탄소 할당량을 받잖아요. 예. 일종의 이제 쓰레기 봉투를 할당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탄소 배출을 평소보다 줄여서 할당받은 그 탄소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 봉투가 남았다고 해봐요. 그럼 남은 봉투는 이 배출권 거래소에서 다른 기업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돈 받고. 예. 반대로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했다. 그럼 쓰레기 봉투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쓰레기 봉투를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는데 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정해지고 네. 요 가격에 따라서 이제 탄소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이만큼 더 했으니까 이만큼 더 사서 그 쿠폰만큼 배출권을 더 사서 이제 팔면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예민한 문제는 뭐냐면 이 간접적인 탄소 배출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인가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 돌리는 데는 생산하는 과정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용한 전기가 있을 텐데 그 전기는 또 얼마나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만든 전기냐. 이런 간접적인 탄소까지 계산에 넣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연필 공장 굴뚝만 질 게 아니라 예. 연필 공장에서 들어오는 전기는 태양광 전기야 아니면 그렇습니다. 석탄 전기야. 예. 애초에는 요거 빼기로 원래 계산했었는데 이번에 유럽 의회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하기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이번에 적용이 되는 셈이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전력이 아니고 뭐 석탄이라든가 화력발전소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생산했다. 그러면 탄소세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런 뜻입니다. 연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연필은 예를 든 거고 예. 지금은 특정 업종에만 적용이 됩니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이렇게 5개 품목은 처음부터 거론이 됐고 예. 이번에 수소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총 6개 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 대상이 결정이 됐고 우리는 가장 이제 영향이 미치는 게 철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한 해 유럽에서 수출하는 철강이 한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좀 넘는 수준인데요. 유럽으로 가는 철강이. 그렇습니다. 예.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한 1,000억 원, 많게는 한 5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보다 우리나라 철강 가격이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철강 업체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내년부터 돈을 딱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내년 10월부터 보고 의무부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가 얼마나 배출해서 만든 제품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는 얼마나 깨끗하고 더러운 탄소인지 전기를 썼고 이런 보고서를 유럽의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돼 있고 예. 보고서 제대로 안 내면 벌금을 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3년 정도 의무적으로 보고 의무를 시행한 다음에 2026년부터 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유럽 입장에서는 친환경 설비로 만드는 철강이 좋긴 좋은데 비쌌는데 예,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철강에 대비 비싸서 잘 안 팔렸는데 네,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철강에다가 이런 말씀하신 탄소 국경세를 붙이면 네. 그냥 유럽에서 좀 비싸더라도 더 만들어서 쓰지 뭐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일종의 그런 관세 장벽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친환경 철강들이 많아질 거다. 네. 그런 뜻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탄소를 써서 만든 철강인지 측정하는 건 쉽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나마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보고서 수치를 유럽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관이 인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공장에서 배출한 탄소에 대해서는 국제 상호 인증이 이루어져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전기를 뭘 썼느냐 이런 간접적인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는 국제 인증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인증 시스템 빨리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그나마 이제 탄소 배출권 제도가 있으니까 나은데 아예 이게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은 유럽에 수출하려면 보고서를 내려면 유럽의 인증기관한테 돈 주고 이제 인증해달라고 해야 되고 특히나 이게 중요한 게 지금은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할당량을 나눠주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유럽이 할당량 없이 무조건 거래 제도에서 돈 주고만 사야 한다는 걸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예 이런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올게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